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요새 들어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대부분 가족들 때문에 빚을 지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도박을 했다거나 빚을 떠넘겼다거나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접해보는데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뭔가 끓어오르는 울분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제 옆에 없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만 하시고 남 좋은 일만 하시다가 보람도 없이 가셨어요. 연예인 박수홍 씨는 혼자서 버는 수입이 중소기업만 하는 수준이라서 돈에 그리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족에게 믿고 돈을 맡겼겠죠. 저희 엄마는 직접 돈 관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뜯길 거 다 뜯기고도 좋은 소리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저 세상에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보같이 본인이 돈 관리도 잘 했으면서 그렇게 뜯기고 살았냐고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라서 둘째 딸이었던 엄마가 동생들을 위해서 벌어먹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셨어도 외할머니께 월급 봉투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으셨대요. 외할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셨고 딸만 내리나는 외할머니에게 아들을 못 낳아서 두 집 살림을 한다고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하시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답니다. 드디어 막내가 아들이긴 했지만 외할머니는 딸들 넷을 다 희생해서라도 아들 하나만 잘 키우고 싶으셨대요. 외할머니의 기막히고 서러운 인생에 모든 것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인 외삼촌에게 다 쏟아붓고 싶어 하셨고 외삼촌 하나만 잘 되고 성공하면 딸들이 다 잘 안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이셨습니다. 다행히도 딸들인 엄마를 포함해서 이모들은 다 하나같이 효녀들이었어요. 늘 외할아버지한테 무시받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온 외할머니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겼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보란듯이 두 집 살림을 하시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고 딸도 둘씩이나 낳았어요. 외할머니가 딸만 내리 낳으시면서 얼마나 비통하셨겠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이모들이 외할머니의 아들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후처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외할아버지 호적에 퍼젓이 장남으로 올라가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셨대요. 외할머니는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후처가 본처인 양 행색을 하고 다녀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하면 사회적인 시선이 그리 곱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뭔가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이혼을 당했을 거라며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가 팽배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외할머니의 시대만 해도 그랬었다네요. 그랬으니 외할아버지처럼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오가며 살았겠죠. 외할머니는 전쟁통에 국민학교도 겨우 나오셨고 중학교도 다니시다가 마셨대요. 집안일 하기도 바빠서 책 볼 틈이 없었는데 그걸 늘 아쉬워하셨답니다. 당시만 해도 책이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한글보다 많이 한자를 많이 썼었던 시대였는데 그게 바로 외할머니께서 글을 못 읽게 된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옛날에 가난한 시골에서는 아들만 시내로 학교를 보냈고 딸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가르치고 농사일을 돕게 했답니다. 아직 엄마 품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어린 애와도 같았어도 일찌감치 외할아버지와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품속에서 지내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털컥 부모님의 결정으로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치 판단 기준을 세울 시간도 있었겠나요.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자식을 낳기 바빴고 키우기 바빴으니 말입니다. 선을 당사자끼리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결정을 했다니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부모가 곧 하늘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라서 특히나 집안의 기둥이라 일컫는 아버지의 존재는 그야말로 신과도 같은 존재였다네요. 그랬으니 부모가 정해지는 사람과 군소리 없이 결혼도 했고
시집에 가서 죽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시부모님께 이쁨을 받고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일러줬겠죠.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던 분들이 저희 외할머니 세대였어요. 그랬으니 박수홍 아버지도 박수홍을 함부로 폭행도 하고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외할머니는 비록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호처가 먼저 낳았지만 외삼촌을 잘 키워서 성공을 시키면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한테 함부로 무시를 못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다 쏟아부으셨대요. 그 희생양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딸 중에서 가장 착하고 효녀였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늘 왔다 가실 때마다 복 한쪽에서 서럽게 울고 계신 것을 늘 안타까워했고 꼭 껴안아주며 함께 울어주었던 착한 딸이었대요. 엄마, 울지 마. 아버지 필요 없어. 우리가 있잖아. 우리만 보고 살아. 내가 나중에 다 되갚아주고 호강시켜줄게. 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저에게 외할머니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의 애틋했던 마음들을 드러내놓곤 하셨어요. 네 외할머니를 미워하지 마라. 참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야. 불쌍해. 라고 하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후처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가 거의 끊겨버렸대요. 외할머니가 자존심이 상해서 직접 후처랑 사는 집에 가서 당당히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할 용기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린 엄마가 그 후처 집에 찾아가서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곤 했답니다. 외할아버지를 못 만나고 나올 때마다 외할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대요. 엄마는 그것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돈을 잘 받아왔으면 엄마가 이렇게 통곡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나라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엄마가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게 하진 않을 거야. 왜 첫째 딸도 있는데 둘째 딸이면서 외할머니의 짐을 짊어졌냐고요? 첫째 딸인 큰이모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만나기만 하면 대판 싸우고 늘 돈에 찌들어서 사는 외할머니가 보기 싫다며 이른바 비행 청소년의 길을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동생들을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엄마가 다 뒷감당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생들 돌보고 집 지키는 일은 전부 다 엄마 차지였대요. 엄마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미 큰 이모는 가출을 해서 행방불명인 상태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도 엄청 크게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소식도 연락도 없는 큰 이모를 더 이상 찾는 것도 지쳐서 포기하신 상태였대요. 엄마가 실질적인 소녀 가장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돈 걱정을 하는 엄마의 한숨 소리와 훌쩍거리는 눈물은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주지 않는 외할아버지의 생활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돈을 이리저리 돌아가며 꾸러 다녀야 했답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엄마가 국민학교 시절부터 돈꾸거를 했대요. 그 어린 마음에도 죽어도 그 짓은 하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척이건 먼 친척이건 자주 만나는 친척이 아닌데 갑자기 자주 찾아와서 돈을 끌어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외할머니도 염치가 없으니까 직접 나서지는 못하시고 어린 엄마를 친척집 앞에서 들어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싫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구걸을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피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낯을 들고 하겠냐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거라도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당시 엄마는 착하고 순한 어린 엄마를 이뻐하는 당숙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 집 저 집을 돌아가며 수금을 하듯이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다들 저를 가여워하고 측은해하는 친척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짜증도 내는 분들도 있었대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엄마는 그 어린 마음에도 그걸 다 고스란히 마음 깊숙이 간직을 했었고 다시는 돈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장사를 하거나 따로 돈을 벌러 다니고 싶었어도
3명이나 어린 동생들이 있었으니 그마저 힘드셨다고 했어요. 방법이라곤 그저 거지처럼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고 사는 것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녁 7시만 넘어도 전기세 나온다며 불 끄라는 말을 외할머니가 입에 달고 사셨대요. 그런 외할머니셨어도 엄마가 공부만 한다고 하거나 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불 끄라는 소리는 하지 않으셨다네요. 하지만 남들처럼 호강스럽게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을 알았던 엄마가 동생만큼은 돈에 떠들려서 불쌍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타적이 있는 섬유 공장에 들어가셨답니다. 그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야간 고등학교라서 숙식도 해결도 해주고 학비도 무료였대요. 가난한 형편을 생각을 해서 엄마의 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해줬는데 바로 이거다 싶어서 기뻤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엄마가 고집을 폈다고 했습니다. 낮에 공장에서 일해서 집에다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그것뿐이었대요. 외할머니에게 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최대 소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해왔던 딸이 머나먼 타지역으로 가서 산다고 하니까 외할머니가 많이 서러워하셨대요. 그때 그런 외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러셨대요. 엄마, 나는 어떻게 되든지 좋아. 내 동생들이 공부만 남들처럼 한없이 할 수만 있다면 난 괜찮아. 걱정 마. 내가 꼭 내 동생들은 대학도 다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엄마를 호강도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더 이상 싸우지도 말고 내 동생들 공부 잘하라고 해줘. 그렇게 해서 낮에 죽도록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푼도 안 쓰고 월급 통째로 외할머니께 보내기 시작했대요. 동생들과 외할머니를 보러 집에 갈 때마다 기쁘고 흥분이 되어서 동생들이 좋아하는 5,000원짜리 큰 과자, 종합 선물 박스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갔답니다. 들고 가는 커다란 종합 선물 과자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동생들을 보면서 더욱더 돈을 많이 모아서 동생들과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이후로 더 이상 안 되겠더래요. 공장에서 다니는 월급만으로는 동생들의 대 근처도 못 보내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물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당시 물장사는 아주 천하디 천한 밑바닥 직업이었다고 했습니다. 물장사란 다름이 아니라 술과 음료를 파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카페가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생겨나지만 그 옛날에는 술집이나 다방 같은 곳은 거의 몸 파는 여자나 다름없는 걸로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돈을 벌어야 했고 미천도 없는데 장사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도 세상이 무서웠지만 당시만 해도 다방에서 차 나르는 일이 돈을 꽤 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무서운 곳인 줄 알고 바로 나왔는데 그 와중에서도 몹쓸 고생을 다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걱정을 할까 봐서 외할머니와 동생들한테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대요. 다행히도 소녀 가장 노릇을 하는 엄마를 가엾게 봤던 다방의 주인이 다방에서 차 나르는 것 말고 주방에서 일하도록 해주었대요. 그분도 돈에 치를 떨면서 일찌감치 가출을 한 후에 다방을 차려서 동생들 공부를 시키고 있더랍니다. 당시만 해도 남들은 다방에서 일한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시대라서 외할머니와 동생들한테는 그냥 조그만 공장에서 승진을 해서 사무직을 하는 걸로 속여왔다고 했습니다. 버는 돈의 70%를 외할머니에게 생활비로 보내고 나머지를 아껴서 드디어 외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다 다방을 차리셨어요. 다방이란 곳이 유흥업소화되어서 많이 인식이 안 좋아서 그마저 숨겨가며 일을 했다네요. 결코 티켓 다방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고 건전하게 하기만을 바랬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쁜 인식 때문에 시비를 거는 남자들이 많아서 경찰서까지 오고 가면서부터 외할머니가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할 것이 없어서 시장바닥에 나가서 제일 잘 나가는 식당에 가서 음식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당장에 동생들 학원비에다 대학 등록금에 책값에 돈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한편으론 튀김 장사를 하면서 식당을 차릴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 엄마를 외할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부끄럽게 하셨대요. 엄마가 번 돈으로 이모들과 외삼촌이 대학교도 다니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특히나 외할머니는 삼촌만큼은 아들 하나이니 성공을 시켜야 한다며 그 없는 살림에도 과외며 학원이며 남들이 하는 것은 다 시켰고 심지어 대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로도 스펙 쌓기를 한다며 엄마가 벌어다 준 돈뿐만이 아니라 이모들이 취업해서 번 돈을 다 끌어다가 유학까지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는 늘 엄마에게 그러셨대요. 너희들은 다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시집만 잘 가면 인생이 펴는 거다. 엄마처럼 너희들 아버지 같은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못했던 거는 우리 승찬이한테 원 없이 다 해주고 싶다. 아들이 성공을 해야 집안 일어나는 거다. 네 아버지도 꼼짝 못할 거다. 외할머니는 늘 후처인 외삼촌의 배다른 형들보다는 더 잘되고 성공해야 복수를 하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 탓에 갈수록 더 외삼촌의 성공에 집착을 하셔서 외삼촌이 스펙을 쌓는다며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 하셨대요.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대학생이 된 이후로도 풍족한 용돈에 학원에 여러 다녔답니다. 외삼촌은 엄마의 희생덕으로 가난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엄마의 고마움을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와 이모와 외할머니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떠받들었으니까요. 그 덕으로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도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승찬이가 월급을 타면 얼마나 되겠냐. 승찬이도 사회생활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지 않니? 남자들은 밖에서 돈도 잘 쓰고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다더라. 네가 돈을 끊으면 난 뭘 먹고 살라고 그래? 엄마가 그때까지도 결혼도 못하고 가장 노릇만 타고 있는데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한히 샘솟는 돈줄이었으니까요. 그 즈음에 아빠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아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방을 보러 다니는 것을 외할머니도 아셨는데 굉장히 불쾌해하셨답니다. 아직 승찬이도 자리도 안 잡았는데 뭐하러 결혼을 서두르냐? 네가 남자 없인 못 사냐? 딱 보니까 별 볼일도 없어 보이구만. 너는 나를 보고도 모르는 게야.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냐. 그냥 혼자 살아. 라고 하시며 아빠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고졸 출신에다 직장을 다닌 회사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어요. 외할머니는 아무리 사위가 못 배웠어도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회사원을 원하셨고 그런 사람이 아닐 바엔 차라리 남 좋은 일 시킬 거면 혼자서 살라고 하셨대요. 반면에 이모들은 대학교까지 졸업한 이후에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엄마가 준 돈으로 바리바리 혼수를 장만을 해서 보냈습니다. 외할머니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이모들의 혼수를 다 해줬겠어요. 외할아버지는 남처럼 안 보고 사는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그러셨는데 이모들한테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모들이 다 알아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이모들이 결혼할 때부터 엄마는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이모들이 결혼 전에 상견례에도 엄마를 나오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유일한 고졸에다 변변히 내세울 만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외할머니가 늘 그러셨대요. 혹시라도 물장사를 했던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이건 창피할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자꾸 아무데나 얼굴 내밀지는 마라. 알았냐? 다 이게 네 동생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외할머니는 늘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셨대요. 그때부터 엄마가 외할머니와 다투기 시작했고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동생들이 이모들은 다 시집을 보내놓고도 엄마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하셔서 엄마가 아빠랑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절에서 물 떠놓고 초촐하게 혼인식을 대신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돈을 벌어서 다 외할머니께 보낸 탓에 방 한 칸도 구할 돈도 없어서 월세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차츰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외할머니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대요. 아직 승찬이가 자리도 잡지도 못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고 결혼을 해도 되겠구만. 굳이 살림을 차리고야만 해. 이왕 동생들을 도와줄 거면 확실히 해야 할 거 아니냐. 회색만 계속해서 강요하는 외할머니가 무척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으신 해 무척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사춘기 어린 시절부터 섬유 공장에서 힘들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기관지가 늘 좋지 않았는데 저를 낳은 이후에 더 악화가 되었어요. 그것도 알면서 외할머니는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엄마를 식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엄마가 벌어다 준 돈으로 풍족하게 지냈는데 당장에 그 돈이 끊겼으니 죽을 맛이었나 싶었대요. 외삼촌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잘 벌고 있었고 이모들도 모두 다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다들 엄마보다 잘 살고 있는데도 외할머니는 그저 엄마가 계속해서 회색만 해주기를 바라셨답니다. 우리 승찬이가 좋은 집안 여자와 장가를 갈 때까지만이라도 수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야. 뭐야? 왜 돈을 주다가 말어? 외할머니 때문에 다들 그렇게 잘 따르던 이모들과 외삼촌도 엄마한테서 멀어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스트레스로 병이 더 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늘 몸이 좋지 않았어도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두 이모들과 외삼촌을 대학까지 다 보내고 이모들 호수 장만까지 다 해주고 이제서야 집 한 칸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집장만을 하려고 추구하라 일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할머니는 엄마가 고졸에다 공장에서만 일하고 물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무한히 무시하셨어요. 이모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은 들어오는데도 외삼촌이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한다며 누나들이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냐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때 기가 막히다고 통곡을 하셨대요. 엄마, 나는 퍼주기만 하고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나도 몸도 안 좋은데 집장만 하려고 죽어라 일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내 집도 없는데 동생들 집까지 해줘야 해? 그러자 외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이런 소가지 없는 것이 있나? 누가 네 동생들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 이제 와서 왜 그래? 이왕지사 너는 버린 몸이 아니냐? 네 동생들이 잘 되어야 우리 집안이 제대로 서는 거야. 집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겠어요. 내가 그렇게 퍼줬어도 누구 하나 내게 고맙다고 선물 하나를 준 것을 못 봤어요. 엄마가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것이 엄마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외할머니께 생활비를 보내주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이며 용돈까지 다 챙겨서 줬는데도 그걸 당연히 아는 것이었대요. 그래봤자 외할머니 눈에 비친 엄마는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출신에다가 공순이에 물장사를 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저를 낳은 후로 몸이 점점 나빠져서 병이 들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엄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들 살기가 바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바쁘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엄마는 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에게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참 불쌍한 우리 엄마였어요. 외할머니를 닮았으면 분명히 건강했을 텐데 외할머니보다 못한 건강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모나 외삼촌이나 외할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만 이미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그동안 가장 노릇을 하며 고생을 해온 엄마에게 얼마간의 돈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몽땅 외할머니가 외삼촌에게 줘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피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외삼촌과 엄마가 아픈 몸으로 태판 크게 싸웠는데 외할머니가 그때부터 엄마를 원수 보듯이 하셨어요. 억울한 것은 엄마였는데 어떻게 외할머니가 외삼촌과 이모들한테 이상하게 말을 하셨는지 외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돈을 엄마가 탐을 낸다고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엄마를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무도 엄마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저 더 이상 외할아버지가 주신 돈을 뺏긴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외할머니가 왜 그렇게 엄마에게 다 쪽쪽 빨아먹을 대로 먹어놓고 버리겠습니까? 엄마가 천성이 착한 효심을 이용한 거 아니겠냐고요. 저는 달랐어요.
엄마가 그때 엄마가 살아오신 얘기를 다 해주시면서 그랬습니다. 수연아, 너는 절대로 착하게 살지 마라. 착하게 살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억울한단다. 인간이 원래 그래.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외할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온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아들들의 다툼으로 싸울 것이 예상이 되어서 쪼개질 것을 싫어하신 탓에 본차 아들이라 많이 주고 후차 아들이라 적게 준다고 할 수가 없어서 장녀인 엄마에게 전부 상속을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자무식이니 믿을 수가 없었고 본처 자식인 외삼촌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기를 좋아하니까 곧바로 팔아먹을 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후처 자식인 두 아들들은 그동안 외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충분히 지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본처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답니다. 외할머니가 그 같은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외삼촌에게만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을 하도록 하기 위해 숨겼다고 했습니다. 무식한 외할머니가 무작정 감추고 있다가 착한 엄마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위조를 하던지 사기라도 쳐서 빼돌리려고 했을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금방 들통날 일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돈을 이리저리 빌리러 다녔던 것을 친척들에게 들어왔었고 가장 노릇을 해왔던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사기로 몰아서 고소를 해서 받아낼 건 다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그 고령의 연세에도 제가 마치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여기시며 제게 손가락질을 해대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께 한마디만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도 할머니가 낳은 자식이었어요. 라고요. 참 씁쓸했어요. 엄마한테는 외할머니와 이모들과 외삼촌이 애틋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었나 싶어서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